피카소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과장되고 변형된 여인의 얼굴, 마치 아이의 그림과 같은 단순하거나 조각난 작품들을 보면 피카소가 그 시대의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정교하게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작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입체주의는 정면과 측면,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모든 면을 우리에게 선보입니다. 즉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회화의 법칙이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브라크와 피카소는 입체주의를 넘어서 다시 한번 회화의 개념을 뒤집는 발견을 합니다. 피카소가 바랬던 대로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예술운동에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번 시간 함께 산책했던 앙리 마티스는 형상을 구성하는 윤곽을 부수고 색채를 통한 회화를 순수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표현은 장식이 되면서요, 예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색채가 과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형태와 구상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요. 입체주의로 잘 알려진 피카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대에서 활동했던 마티스와 피카소는 서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역사를 써내려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피카소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과장되고 변형된 여인의 얼굴, 마치 아이의 그림과 같은 단순하거나 조각난 작품들이 생각나셨다면 그렇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을 보면 피카소가 그 시대의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정교하게 인물과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작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피카소는 청색과 장밋빛 시대의 그림들, 입체주의, 신고전주의, 걸작들의 패러디까지 모든 기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어떠한 구도도 형태도 감정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 게이는 자신의 책 모더니즘에서 피카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카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것도 멋들어지게. 죽는 날까지 양식을 만들었고 양식을 고쳤고 억제되지 않은 독창성으로 양식을 조롱했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원맨 밴드 모더니스트였다. 1881년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화가 호세 루이스 블라코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피카소는 이미 아버지의 실력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전통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그려냅니다. 11살에 그린 토르소 스케치, 15살에 완성된 거대한 유화작품 첫 번째 성탄식을 보면 그저 감탄이 나올 뿐이죠. 무릎 꿇은 소녀의 긴장감 어린 표정, 의복의 표현, 이 새하얀 소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변의 새 인물의 구성과 색감의 대비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의 나이에 그렸다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죠. 하지만 피카소는 금방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실증을 느끼고는 이를 벗어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인 루이스를 버리고 외가성인 피카소로 서명하기 시작한 것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년 꿈에 부풀었던 19살의 청년 피카소는 파리에 있는 새 철도역인 오르세역에 도착합니다. 현재 오르세 미술관이죠. 예술의 중심인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만국박람회에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 한 점을 전시하게 되는데요. 이 덕분에 피카소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처음 완성된 작품을 보시면 그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상파 르누아르의 몽마르트 광장에서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을 담고 있는 물랑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이 그림과 같은 장소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르누아르가 밝고 아름다운 오후의 소풍과 같은 무도회를 표현했다면 피카소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파리의 어둡고 매혹적인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가난했던 청년 피카소는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 잡습니다. 당시 파리 경계 밖에 위치했던 몽마르트 언덕은 캐바레와 댄스홀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던 피카소는 그야말로 마초 중에 마초였다고 하는데요. 피카소와 그의 친구들이 이 몽마르트의 술집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 컬렉터가 마치 척탄병을 거느리고 있는 나폴레옹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몽마르트에서 지내는 동안 피카소는 다양한 작품 양식의 시대를 거쳐갑니다. 절친한 친구 카사 헤메스가 생을 마감한 후에 어두운 주제가 주를 이었던 청세기 시대,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된 장밋빛 시대, 이 시기를 흘러가면서 자리 잡았던 아틀리에는요, 세탁하는 배를 닮았다고 해서 세탁선,
바또 라부아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시기의 세탁소는 화가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방문했던 아티스트로는 작곡가 에릭 사티, 앙드레 드랭, 블라멩크, 조르주 브라크와 같은 작가들이 있었고요. 화가 모딜리아니는 잠시 이곳에 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카소에게 가장 충격과 특별한 감정을 선사해준 방문객은요, 바로 마티스였습니다. 피카소의 컬렉터이자 소위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컬렉터 남매인 레오 스타인, 거트루드 스타인은 매주 자신들의 집에서 살롱전을 열어서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소개했는데요. 피카소 역시 이 집을 방문해서 그 집 가장 좋은 곳에 걸려있는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마티스가 미술계에 던졌던 충격과 파동은 젊은 피카소를 자극하기에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금욕적이고 평온을 추구하는 마티스와 투우사같이 들끓는 피카소는 섞이지 않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는데요. 피카소뿐만 아니라 마티스 역시 슈퍼루키였던 피카소의 활동과 작품을 견제하면서 이 둘은 매주 토요일 저녁 스타인 남매의 집에서 만남을 지속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만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보다 더 마티스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처럼 내 그림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도.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 아비뇽의 아가씨들의 작업에 착수한 것도 바로 마티스의 작품을 본 직후였습니다. 마티스의 작품에서 받은 충격과 그 당시 발견한 아프리카 부족들의 조각과 가면은 피카소를 새로운 예술로 이끌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피카소에게 처음 아프리카 조각을 선물한 인물도 마티스였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골동품상에서 구입한 작은 콩고 조각상을 스타인 남매의 집에 가져갔고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피카소에게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린 듯 조각상을 스케치하던 피카소, 그리고 마티스 둘 다 이 아프리카 미술에 빠지게 되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녹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현대 미술의 가장 혁신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던 피카소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마티스는 모자를 쓴 여인에 이어서 1906년 삶의 기쁨으로 그리고 1907년 푸른 누드로 미술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작업 중이던 이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보고 주변 친구들과 연인, 새로운 예술을 격렬히 환영했던 스타인 남매까지 폭소와 비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피카소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피카소는 결국 혼자서 이 작품을 완성했지만 완성 후에 10년의 시간 동안 그림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작품이 예술계에 알려진 것도 한참 후였다고 합니다.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시작과 같은 작품입니다. 왼쪽부터 커튼에 손을 올리고 옆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여인, 그림 중앙에서 표면상 수직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불을 손에 쥐고 누워있는 여인들, 그리고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가면들로 얼굴을 채우고는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여인들까지 총 5명의 매춘부를 표현했습니다. 원근법은커녕 배경과 구도는 산산이 부서지고요. 인물들의 얼굴과 몸은 딱딱하게 조각되어 있는 듯이 표현됐습니다. 5명의 여인들은 하나의 캔버스 위에 표현되었지만 기하학적인 형태로 점점 단순화되면서 서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모델로 했었던 이 아프리카의 가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파편화하고 왜곡시키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입체주의의 시작은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에 잠시 몸담았었던 조르주 브라크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브라크는 아비뇽의 아가씨들에서 쪼개진 면들과 세잔이 그렸던 자연을 원뿔 그리고 구, 원통으로 해석했던 기하학적인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1908년 새로운 작품을 살롱 도톤전에 출품합니다. 프랑스 남부 에스타크 마을의 풍경을 그렸던 이 에스타크의 집들이라는 작품은 풍경을 단순화하면서 원뿔과 원통, 직육면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롱전의 심사위원이었던 마티스는 이 작품을 평론가 루이 보셀에게 작은 입방체, 즉 큐브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했는데요. 한때 마티스의 작품을 야수, 짐승의 인상 같다라고 표현했던 루이 보셀은 이번에는 이 전시에 대한 칼럼에서 브라크는 형태를 무시하면서 기하학적인 윤곽과 입방체, 큐브로 축약했다라고 조롱을 담아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큐비즘, 입체주의라는 명칭은 바로 여기서 유래하게 되는데요.
입체주의는 회화의 공간 구성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회화는 캔버스라는 평면 위에서 실제 세상을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뒤로 갈수록 멀어지는 듯한 눈속임을 위해서 사용됐던 원근법은 폐기되고요. 회화는 자신의 평면성을 되찾게 됩니다. 입체주의는 정면과 측면,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모든 면을 우리에게 선보입니다. 즉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회화의 법칙이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화상이었던 다니엘 헨리 캄바일러는 이러한 새로운 언어가 회화에 전례 없는 자유를 주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브라크와 피카소는 함께 이 새로운 미술 양식을 발전시킵니다. 주제는 여전히 현실과 닿아있죠. 인물, 사물, 풍경을 그리지만 리얼리티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색채는 축소되고 작품들은 마치 누군가가 다림질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납작해집니다. 피카소가 그렸던 볼라르의 초상이라든지 다니엘 헨리 캄바일러라는 작품을 보면 인물의 얼굴과 손의 형태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편화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구상을 떠나서 점점 추상적인 형태로 달려가는 브라크와 피카소의 작품은 이제 누가 어느 작품을 그렸는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브라크의 작품 만돌린과 연인, 그리고 피카소의 만돌린을 든 소녀를 보시면 주제와 색감, 기법 모두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서로의 작품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반기는데요. 지금까지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천재성 그리고 개성이라는 특징을 벗어버리고 누가 무엇을 그렸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 두 작가는 서로의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브라크와 피카소는 입체주의를 넘어서 다시 한번 회화의 개념을 뒤집는 발견을 합니다. 어느 날 브라크는 우연히 캔버스에 종이를 오려 붙여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 붙여진 종이가 가져온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라크는 피카소에게 바로 뛰어가서 자신의 발견을 알리게 되는데요. 종이를 붙이다 라는 의미의 빠삐에꼴레 기법은 신문지, 벽지, 상표, 담뱃갑과 같은 인쇄물들을 오리거나 찢어서 캔버스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평면 위에 그려진 회화와 그리고 입체적인 물질성을 가진 조각은 엄연히 다른 것이었는데요. 회화라는 평면 위에 하나의 축을 붙여서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을 연결했던 이 빠삐에꼴레 라는 기법을 통해서 평면성을 지닌 회화와 그리고 입체적인 물질성을 가진 조각의 경계는 흐려지고요. 사물과 그림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작품을 구축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 빠삐에꼴레 기법을 종이 외에도 헝겊이라든지 나무 조각, 사물들을 붙이면서 콜라주라는 기법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피카소가 바랬던 대로 입체주의와 콜라주 이 기법들은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예술운동에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티스 역시나 후에는 입체주의의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입체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를 잡았다라고 외쳤습니다. 10년이 넘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티스와 피카소는 서로의 경쟁자이자 또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진 부러운 아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1913년이 돼서야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피카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피카소 자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오렌지와 꽃을 사들고 피카소의 병문안을 왔었고요. 이후에는 우호적인 관계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1915년 완성되었던 마티스의 흰색과 핑크색의 두 상을 보시면요. 평소의 마티스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제된 색감과 감정, 그리고 교차하는 선들은 마치 피카소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요소는 피카소에게 바치는 일종의 오마주, 헌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컬렉터와 화상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리둥절하면서 마티스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요청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마티스는 이 작품을 평생 스스로 간직했습니다. 피카소가 마티스에게 받았던 유일한 작품인 마르그리트의 초상화를 평생 간직한 것처럼요. 마티스와 피카소 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상반된 수단으로 둘 다 같은 것을 찾고 있다 라고요. 이제 20세기 미술의 양식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술의 순수성에 대해 탐구했던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